우리가 소비자가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상황과 조금 달리 2장과 3장에서는 소비자의 소득이 주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소비자의 소득이 노동 공급량에 의해서 가변적인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한 종류의 재화를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 공급을 통해서 효용을 얻는다라기보다도 노동 공급의 반대인 상황인 여가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효용을 얻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효용 함수를 세팅을 하는데, 재화의 소비량 Q와 그다음에 여가 시간 F를 통해서 효용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다뤘던 그 예산제약식과는 조금 달리 이 상황에서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왼편에는 뭐냐면 재화를 구매하는데 지출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오른편은 뭐냐면은 노동 공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비자의 소득이죠. 특히 이 24-F가 그 노동 공급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W 곱하기 L로 해서 노동 공급량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산 제약식을 이제 그 효용 함수에서 활용되는 여가 시간을 통해서 예산 제약식을 꾸며보면, 예산 선식을 꾸며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그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노동과 재화 가격의 비율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미쯤에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했는데, 이 예산선과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게 되는 이 이점에서 그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여가 시간을 결정을 했고요. 24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뺀 나머지가 공급량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결정이 되면 저절로 노동 공급량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을 살펴보냐면, 이제 예산선 중에서 재화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노동 가격, 즉 임금이 변화할 때 소비자들은 노동 공급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뭐 증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한 것처럼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를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임금이 WA인데 이제 WB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 집합이 축소가 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듯이 예산선을 나타내는 식이 Q는 마이너스 W 나누기 P 곱하기 F 플러스 24W 마이너스 P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제 고정으로 하고, 만약에 이 임금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그다음에 이 Y절편을 나타내는 예산선의 Y절편을 나타내는 이 Y절편이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이
애초의 가격, 임금 가격인 WA일 때 예산 집합을 나타내는 또는 예산선을 나타내는 반면에 임금이 하락한 경우, WB로 하락한 경우에는 예산선이 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돼서 임금이 WA일 때 예산 집합은 이 삼각형의 면적이었던 반면에 WA로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초록색 밑에 삼각형의 면적이 예산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만큼 작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 예산 집합이 작아지는 경우에 노동 공급량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여가 수요를 늘려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되도록 반응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 소비 평면을 통해서 보여주면은 임금이 하락하기 이전에 WA의 임금인 경우에는 효용 극대화 소비점이 바로 EA고, 그다음에 여가 시간이 FA가 되겠죠. 그런데 임금이 WB로 하락한 경우 새로운 효용 극대화 소비점은 바로 EB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보다 예산 그러니까 이전보다 여가 수요량을 늘리는 거죠. 여가 수요량 늘리는 것이 바로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반응은 그 소비자의 효용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를 가격 수량 평면이라고 해서 Y축에는 임금, 그다음에 X축에는 여가 수요를 나타내는 그 평면을 생각을 해보면,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서 여가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여가 수요 곡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노동 공급은 여가 수요에 그러니까 24시간에서 여가 수요를 뺀 거기 때문에 그 여가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번째 그래프처럼 이제는 X축에 여가 수요를 넣지 않고 노동 공급량을 표시를 한다면,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노동 공급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임금 하락에 따라서 노동 공급 감소로 항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임금 하락이 왔을 때 앞에 케이스 1과 정반대로 여가 수요가 감소되고, 이 말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용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애초의 가격에서, 임금 가격에서 그 효용 극대화 포인트가 EA로 결정이 되고, 따라서 여가 수요가 FA로 표현되는데, 만약에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효용 극대화 포인트가 EB가 돼서 과거보다는 그 여가 수요량이 감소한 경우를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을 또 그 여가 수요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Y축에는 임금이고 X축에는 여가 수요량을 표현을 하면,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여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의 케이스와 달리 여가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또 이거를 이제 노동 공급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X축의 여가 수요량을 표현하지 않고 X축의 노동 공급량으로 표현을 한다면 임금이 하락했을 때 여가 수요 감소가 노동 공급 증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구조에 따라서 임금이 하락할 때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겠죠? 이와 같이 효용 함수 또는 효용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엮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이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휘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후방 굴절이란 말이 노동 공급 곡선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다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어느 쪽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좀 이제 보는 각도가 다르죠. 우리가 이 영역을 강조를 하면 우상향하는 노동 곡선이 보이는 반면에, 만약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은 우하향하는 그런 노동 공급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대체와 소득 효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체 효과란 말은 우리가 3장에서 어떤 경우에 다뤘죠?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지만은 가격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진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또는 상품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대체 효과였죠. 여기서는 재화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노동 가격이 싸진 거죠. 따라서 노동 대체 효과란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싸진 그러한 재화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노동 가격이 싸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가 수요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여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한편 소득 효과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실질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임금이 하락했으니까 실질 소득도 감소를 했겠죠. 만약에 이제 이 여가 수요가 정상제라면 여가 수요가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내가 여가가 정상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상제라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열등제인 경우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가라는 것은 정상제, 즉 정상제라는 것은 뭐였죠?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그러한 재화를 우리는 정상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여가에 대해서는 정상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여가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상존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졌기 때문에 여가 수요가 증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가 수요가 감소하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효과가 상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가격 효과는 뭘 얘기하냐면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가격 효과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죠. 지금 대체 효과는 항상 플러스고 그다음에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를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대체 효과가 크면 소득 효과에 비해서 즉 실질 소득의 감소에 따라서 여가 수요의 감소분보다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여가 수요가 증가하는 이 크기가 더 크다면 그때는 이제 가격 효과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가격 효과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서 여가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니까 따라서 가격의 흐름과 노동 공급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노동 공급 곡선이 이제 우상향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여가 수요의 증가분, 즉 대체 효과에 의한 여가 수요의 증가분보다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여가 수요 감소분이 훨씬 더 크다면 이 케이스죠. 그 경우에는 이제 가격 효과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즉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서 여가 수요의 감소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노동 공급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격 효과가 플러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이렇게 후반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관찰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임금의 가격이 애초에 임금의 가격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 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임금이 좀 낮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좀 적은 상황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여가가 충분한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그 여가를 줄이고 그 임금이 인상되면은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 공급을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상황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이 대응을 하고 반대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은 뭐냐면 이미 노동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가가 부족한 경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좀 더 여가에 대한 수요가 그 욕망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이미 노동량이 많고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여가 부족에 대해서 태우기 위해서 여가 부족한 걸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공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이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후방 굴절되는 공급이 등장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 경우에는 임금 상승에 따라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임금이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는 여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감소하는 달리 얘기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 효과에 따른 감소분이 좀 더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요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 의한 그 노동 공급의 증가가 좀 더 많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대응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뭐 좀 전에 간단히 살펴봤듯이, 이 소비자가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방식, 두 가지 대응 방향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한한, 효용 함수가 미니멈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거. 즉, 재화 소비량과 여가 시간 중에 작은 것으로 효용 수준이 결정되는 그런 효용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재화의 가격은 30으로 되어 있고, 한편 임금은 원래 30에서 이제 10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노동 공급의 효과, 즉 가격 효과를 구하고 이를 대체 효과로 구분을 하시오라는 질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할 때 먼저 예산식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임금이 30일 때는 이와 같이 예산 제약식이 표현이 되고, 요거를 이제 예산선식으로 하면 Q는 마이너스 F 플러스 24가 되겠죠. 30은 다 임금이 되는 거고, 원래 우리가 세팅한 예산 제약식이 P 곱하기 Q, 이건 재화 구매에 쓰는 지출액이고요. W 곱하기 F, 이건 여가 수요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모두 다 일을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 재화의 가격이 30일 때, 그다음에 임금이 30일 때 설정되는 그 예산 제약식이 되는 거고, 이걸 예산 선식으로 바꾸면은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임금이 이제 10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W가 모두 10으로 바뀌는 거죠. 30에서 1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 제약식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예산 선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Q는 마이너스 3분의 1 F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예산 선식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임금이 30일 때는 요 파란색 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이 10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요 초록색 선이 되겠죠. 그 y절편이 8로 변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가격비는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정하는 이 부차별 그 효용 함수가 이와 같이 민 형태이기 때문에, 이 민 형태를 부차별 곡선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90도로 꺾이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 90도로 꺾이는 그 무차별 곡선에서 일단 우리가 출발점으로 무엇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이 꺾이는 포인트를 나타내는 그런 선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선의 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꺾이는 데가 바로 두 재화의 소비량이 일치하는 경우니까 이와 같이 45도선이 되는 거죠. 항상 이게 꺾이는 데가 45도선이 아니라, 이건 이제 효용 함수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민이라고 하더라도
효용함수가 민의를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 아내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차별 곡선과 그다음에 예산선이 접하는 데가 바로 효용극대화를 표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효용극대화 소비점은 항상 예산선 위에 있어야 되고, 예산선 위에 있어야 되고, 접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꺾이는 쪽에서 접하겠죠. 그 꺾이는 쪽에서 꺾이는 것을 의미하는, 그 소비점이 두 개의 소비량이 일치하는 경우를 나타내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은, 재화의 소비량이 12이고, 그 다음에, 그 여가 수요량이 12인 경우로,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한편, 그 임금이 8로 하락한 경우에는, 임금이 10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이 초록색 예산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요 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 소비 묶음이 되겠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해보면 그 재화의 소비량이 6이고, 그다음에 여가 수요량이 6인 경우를 충분히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임금 하락에 따른 그 여가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격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가격 효과가 6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격 효과 이것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내가 여기다 빈칸으로 놨고,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자, 먼저 대체 효과를 이야기해보면, 대체 효과란 것은 뭐였어요? 동일한 효용을, 그 이전의 효용 수준을 누리는데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즉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량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바로 대체 효과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이러한 형태, 민 형태의 효용 함수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그 상대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효용극대와 또는 지출극소와 이 포인트가 달라지지 않죠. 항상 요점이 바로 즉 소비량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소득 효과가 가격 효과에서 대체 효과를 뺀 것으로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가격 효과에서 대체 효과를 뺀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소득 효과는 6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민 형태의 효용 함수가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대체 효과는 0이고, 오로지 나머지 것이 이제 오로지 소득 효과가 가격 효과를 전부 설명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프라임 점으로 그 소비점이 바뀌는데, 이것은 모두 소득 효과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가격 효과 6이 모두 소득 효과로 설명이 되는 거고, 대체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효용 함수의 모습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동 공급에 대해서 소비자가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해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에 대해서 소비자가 자본 공급량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예산 제약하에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본 공급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엔 저축이죠. 즉, 오늘 내가 소득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다 쓰지 않고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 자본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자본 공급량은 저축량과 동일하는데, 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일의 소득이 없다면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남겨놓는 그런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자본 공급 논의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은 또 약간 앞에서 노동 공급의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한 상황과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한 재화를 이틀에 나누어서 소비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Q0를 이제 오늘의 소비량이라고 하고, Q1을 내일의 소비량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래서 효용 함수가 오늘의 소비량과 내일의 소비량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내일도 소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간단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주어지는데, 소득 I로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소득은 오늘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도록 하죠. 즉, 내일은 소득 I가 없고 이 소득 I는 오로지 오늘만 발생을 하는 경우, 따라서 내일의 소비를 위한 자금은 오늘의 저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면 뭐가 생겨요? 플러스 뭐가 있죠. 그 플러스 뭐냐면은 바로 이자인 거죠. 그래서 저축에 대한 이자율을 이제 R이라고 하고, 이 저축에 대한 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본 가격. 우리가 앞에서 노동 가격을 임금이라 한 것처럼, 무슨 자본 가격, 이자율은 자본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자본 가격을 우리는 이자율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시장 가격은 P로 상정을 하고, 이자율과 P가 모두 주어져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자본시장에서, 그 다음에 재화시장에서 모두 가격 수용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약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게 이제 화살표 방향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오늘인 거죠. 오늘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내일이고, 소득은 오늘만 발생을 하는 거고, 소비는 오늘의 소비 Q0, 그다음에 내일의 소비 Q1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내일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 구매 지출액이 필요한데, 그 재화 구매 지출액은 오늘의 소득에서 좀 남겨놓고, 그것이 이제 이 저축을 통해서 내일의 소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갈 때 이 저축에 대해서 이자율이 R만큼 붙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이제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노동 공급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분석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다만 달라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그 상황이 약간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PQ0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의 재화 소비 지출액을 얘기하는 거고, PQ1은 이제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바로 이제 예산 제약식을 잘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이제 돈은 언제 버냐면은 이제 오늘 버는 거죠. 소득 I만큼 버는데, 오늘의 소비를 위해서 쓰는 지출액 PQ0를 빼면 이 나머지가 바로 내일의 소비를 위한 지출액이 그 저축이 되는데,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면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 저축액에서 이자가 붙은 금액을 고려를 하면 이게 바로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소득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내일 소비에 대한 예산 제약식을 써보면 요 왼편에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요거는 오른편은 뭐냐면 좀 전에 살펴봤듯이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저축한 금액이 이자가 붙어서 발생된 그런 자금이 되겠죠. 요 내일의 소비에 대한 예산 제약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선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재설정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예산선을 이 소비평면에다 그리면 이 소비평면에 X축은 오늘의 소비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Y축은 내일의 소비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Y 절편이 되는 거죠. 내일의 소비량의 절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절편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일의 소비가 0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P분의 I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절편을 연결을 하면 바로 예산 제약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도가 예산 선식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내일 소비에 대한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써놓고 이걸 좀 바꿔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여기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보는 그 계수가 바로 1 나누기 1 플러스 R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해놨죠. 1 플러스 R분의 1이란 건 뭐냐면 내일의 소비액 1원을 오늘 시점에서 현재 가치화한 금액이라는 거죠. 자, 요게 뭘 이야기하냐면, 다시 이제 그 화살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화살표를 표현을 하면 여기가 오늘이고, 여기 내일이죠. 만약에 내일에 1원이 발생을 한다면 요거를 오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오늘의 얼마와 내일의 1원이 같아지느냐라는 거죠. 즉 내일의 1원을 오늘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얼마와 내일의 1원이 같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면서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오늘의 얼마가 내일로 넘어가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게 1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이 오늘의 얼마가 뭐가 되냐면 x는 1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일원을 오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1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대체로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보다 작게 되냐면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오늘의 일원과 내일의 일원은 같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일의 일원은 오늘의 일원보다는 좀 작은 금액을 오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일원보다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또는 미래의 어떤 가치를 오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가치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오늘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가치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앞에서 노동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처럼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면은 당연히 오늘의 소비량과 내일의 소비량을 선택을 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예산 제약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앞에 설정한 예산 제약식 내일의 소비를 위한 그 소득과 소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산 제약식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럼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따라서 우리가 뭐 늘 하는 듯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그 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효용 극대화 포인트가 여기고, 그때 이제 오늘의 소비량이 Q0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의 소비를 위한 그런 자본량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소득에서 내가 오늘의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넘겨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저축량이 되겠죠. 달리 얘기하면 자본 공급량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소비량과 내일의 소비량이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 거냐면 바로 재화의 가격 P와 그다음에 자본의 가격 R, 그다음에 오늘의 소득 I가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S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supply에서 나오는 S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래서 뭐 자본을 K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어쨌든 자본 공급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어진 여러 가지 요건들과 자본량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노동 공급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자본 요거를 그것을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자본 공급량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약간의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과 약간 다른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효용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콥더글라스 형태,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재화의 가격은 1로 구종되어 있고 이자율도 R로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이제 오늘의 소득은 그러니까 소득은 오늘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득이 오늘과 내일 모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소득을 I0, 그다음에 내일의 소득을 I1으로 표현하는데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이 똑같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 공급 함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내일을 위한 예산 제약식을 내일의 소비를 위한 예산 제약식을 세워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왼편에는 이제 내일의 소비액이 되는 거죠. 소비 지출액이 되는 거고. 근데 오른쪽은 이제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자금을 이야기하는데 내일도 우리가 돈을 벌기 때문에 I1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내일의 소비를 위한 어떤 자금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돈 I 제로만큼 돈을 벌지만 그것을 다 오늘 소비를 하지 않고 일부분을 좀 남겨둔다면 그것이 내일로 넘어가면서 이자가 붙어서 발생되는 금액, 이 부분이 저축 또는 자본 공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내일의 소비를 위한 자금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바꿨으면은 이와 같이 이쪽은 뭐냐면 모두 이제 지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오늘의 소비를 위한 지출액이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 내일의 소비를 위한 지출액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뭐냐면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 나누기 1 플러스 I라는 것은 뭐냐면 내일의 일원을 오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I 제로와 그러니까 I1을 오늘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조금 낮 이자율만큼 좀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효용 극대화 상황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무차별 곡선과 그다음에 예산선이 접하는 경우인데 그 말은 뭐냐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경우죠. 요 1 플러스 R이라는 것은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계 효용의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Q0에 대한 한계 효용은 요 효용 함수를 Q0로 한번 미분한 거죠. 따라서 Q1이 되고, 그다음에 Q1, 그러니까 내일의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은 뭐냐면 이 효용 함수를 Q1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Q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한계 효용의 비율이 Q1 나누기 Q0이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그 재화 소비량의 배분이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소비량은 이 경우에 효용 함수가 이와 같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내일의 소비량이 오늘의 소비량에 이자율이 붙어는 그런 것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 소비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 그다음에 효용 극대화는 항상 어디서 실현된다고 얘기했냐면 예산선 상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요 예산선을 나타내는 것과 그다음에 효용 극대화를 나타내는 모습인 요 점의 특성을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달리 얘기하면 요 식과 요 식의 연립이 된 상황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효용 극대화 소비량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식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내일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식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수요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재화의 가격이 1이기 때문에 뚜렷한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이제 재화의 가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일의 소득이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을 나타내는 소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화의 소비량이 재화의 가격, 그다음에 이자율, 그다음에 소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 식이 바로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자본의 공급량은 오늘의 가격, 오늘의 소득에서 오늘의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뺀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소득에서 여기다가 P, 즉 2를 곱해서 빼주면 바로 자본 공급량이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이 자본 공급량도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여기 1이 숨어져 있는데 재화의 가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율과 소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공급량, 자본 공급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자본 공급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 가격 수량 평면이라고 해서 X축에는 자본 공급량, 그 다음에 Y축에는 자본의 가격인 R, 이자율로 표현하면 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에다는 이자율, 오른쪽에다는 량을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요거를 보면은 이게 그 자본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점점 커지는 경우인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본 공급량이 증가를 하긴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 공급량은 2분의 I를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4장 요소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노동 공급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노동 공급은 그 노동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을 표현하는 게 이와 같이 이제 후방 굴절, 즉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는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그 반면에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는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량을 줄인다는 그런 후방 굴절 노동 곡선처럼 이 자본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후방 굴절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후방 굴절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노동 공급에서 다뤘던 내용도 이 자본 공급에서 나온 내용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4장에서 다루는 요소 공급, 즉 소비자 이론의 적용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다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나요? 지금 영상 프로그램이 멈춰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